아가, 지수가 어제 저녁에 전복죽 끓여왔다는데 이 죽 색깔이 왜 이러냐? 냄새도 좀 이상하고. 새벽에 시아버지가 남기신 부재중 3통, 마지막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췌장암 사기로 매일 사경을 헤매던 저를 위해 우리 시어머니가 새벽 시장에서 손수 끓여 보내주신 전복죽이 하필 시아버지 배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철없는 시누이가 그 죽을 통째로 훔쳐갔거든요. 10분 뒤 시댁 앞에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는데 감사팀 8년차 시안부 며느리의 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놓아둔 스테인리스 대야를 끌어안은 채 저는 몇 번째인지 세는 것도 포기한 구토를 또 쏟아내고 있었죠. 어제 낮에 맞고 온 8번째 항암 주사는 지금까지 맞은 것 중 가장 잔인했습니다. 빈속에서 노란 물까지 다 개워내고 나니 이제는 위장이 아니라 갈비뼈 자체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파왔어요. 여보, 물 좀 마셔봐. 응? 남편이 제 등을 쓸어내리며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싫어. 넣으면 또 나와. 그래도 이러다 진짜 큰일 나. 조금만. 재호 씨, 나 좀 그냥 놔둬. 제발. 저는 손을 내저으며 대야 안으로 다시 얼굴을 파묻었죠. 남편은 한참 저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스마트폰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낮게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해. 이번엔 진짜 못 버틸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게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아이고 재우야, 이 어미가 지금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안 되겠니? 엄마가 뭘 어떡해. 그냥 전화했어. 아니야, 이 어미가 새벽시장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우리 아가 좋아하는 전복죽 좀 끓여서 갈게. 응? 남편은 몇 번을 됐다고 하다가 결국 그러라고 대답했죠. 침대 위에서 저는 눈을 감은 채 시어머니가 저 새벽에 시장을 뛰어가시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따뜻한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 도어락이 삐리릭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뚝배기 2개를 조심스럽게 안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새벽 시장 가서 활전복 사다가 손수 끓이신 거래. 아직 따뜻해. 남편이 뚝배기 뚜껑을 살짝 열어 보였어요. 짙은 초록빛 전복 내장이 잘게 다져진 죽에서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어머님이 이걸 새벽부터? 응. 사시는 데서 시장까지 30분 걸리는데 3시 반에 나가셨대. 어떻게, 재우 씨?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 어른을 내가 시한부라는 게 진짜 죄송해서. 그런 말하지 마. 엄마는 여보가 그냥 낫기만 바라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주었죠. 저는 숟가락을 겨우 들어죽 한 수를 떠 입에 넣었지만 혀에 닿는 순간 위장이 다시 뒤집혔어요. 우에. 여보, 괜찮아? 미안, 재우 씨. 나 지금은 정말 못 먹겠어. 미각도 다 나가서 아무 맛도 안 나. 알았어. 이따 좀 진정되면 데워 먹자. 내가 냉장고에 넣어둘게. 남편은 뚝배기 2개를 조심스럽게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나란히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다시 침대로 쓰러졌어요. 감사팀에서 8년을 있으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무엇이든 2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병. 오전 9시쯤이었을 겁니다. 엄마, 도윤이 유치원 갈게. 아빠가 데려다 줄 거야. 아들이 침실 문틈으로 얼굴만 빼꼼 내밀며 속삭였어요. 도윤아, 엄마한테 뽀뽀는? 엄마 아프니까 나중에. 도윤이가 지켜줄게.
7살짜리 아들은 제법 어른스러운 말을 툭 던지고는 남편 손을 잡고 현관을 나갔죠. 도어락 닫히는 소리에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반쯤 잠든 상태에서 다시 도어락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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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하고 번호를 누르는 소리까지 또렷했습니다. 재호 씨가 뭐 두고 갔나?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다시 눈을 감아버렸어요. 이불 속이 너무 따뜻했고 저는 너무 아팠으니까요. 부엌 쪽에서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뚝배기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도 이어졌어요. 재호 씨가 죽 데워 먹으려나 보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신우이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왔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어요. 저녁 6시쯤 되어서야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력은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끓여보낸 그 죽을 한 숟갈도 안 뜬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재호 씨, 그 죽 좀 데워줄 수 있어? 조금이라도 먹어봐야 할 것 같아. 거실에서 아들과 블록을 맞추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죠. 응, 당연히 데워야지. 잘 생각했어.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몇 초간 그대로 멈춰 섰어요. 여보, 왜? 이거 이상한데. 없어. 뭐가 없어? 뚝배기. 2개 다 없어. 저는 슬리퍼를 끌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 맨 아래 칸에는 새벽에 남편이 넣어둔 자리에 물기 자국만 동그랗게 2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재호 씨, 이거 아침에 여기 넣었지? 넣었어. 확실해. 여보도 봤잖아. 봤지. 내가 2눈으로 봤어. 남편이 냉장고 안을 이칸 저칸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만졌나? 도윤아, 이리 와봐. 아들이 종종종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아빠, 왜? 도윤이 혹시 여기서 뚝배기 꺼냈어? 할머니가 준 죽 담긴 거. 아니. 도윤이 유치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방금 왔는데. 그러네. 남편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이마를 짚었죠. 내가 착각했나? 아니면 여보가 꿈꾼 건가? 재호 씨,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새벽에 봤어. 뚝배기 2개 넣는 거. 그렇지. 나도 넣었지. 부엌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이상하게 뒷목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죽 2 뚝배기가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보, 그냥 우리가 어디 다른 데 뒀나 보다. 이따 찾아보자.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냉장고 문을 닫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밤 9시가 넘어서 남편이 스마트폰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한테 잘 먹었다고 전화 한번 드리자. 새벽부터 그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통화 녹음 앱이 자동으로 켜져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한 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님, 저예요. 아이고, 우리 아가. 죽은 좀 먹었니? 응? 시어머니 목소리가 유난히 다급하게 튀어나왔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감사히 잘 먹었어요. 어머님이 새벽부터 그렇게 끓여주신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다 나서요. 먹었어? 우리 아가가 그걸 먹었단 말이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2 그릇 다 잘 먹었어요. 그래. 우리 아가가 낫게만 해준다면 이 어미가 뭐를 못 해주겠니? 응? 뭐를 못 해주겠어.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흐느낌이 지금 생각하니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흔들림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님, 몸조리 잘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아가,
우리 아가도 푹 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쥔 채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재호 씨, 응? 어머님 목소리 이상하지 않았어? 뭐가? 우리 여보 걱정하시는 목소리였지. 그래, 그렇겠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다가 문득 뭔가 생각난 듯 저를 돌아봤어요. 아 참, 아까 낮에 지수한테 문자 왔었어. 아가씨한테? 우리 집 근처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냥 갔다고. 아가씨가 우리 집 비밀번호 알아? 엄마가 예전에 알려줬을걸. 나 없을 때 도윤이 봐줄 일 있을까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심장이 한번 크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새벽에 들렸던 도어락 소리, 부엌의 냉장고 소리, 사라진 뚝배기 2개, 시어머니 목소리에서 느껴진 이상한 떨림. 감사팀에서 8년을 살아온 제 머리는 이 조각들을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눕기 전 스마트폰을 들어 통화 녹음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방금 전 시어머니와 나눈 통화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죠. 방 안이 어두워지고 남편의 숨소리가 옆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머리맡에 엎어놓은 스마트폰은 진동으로 돌려놓은 채였어요. 새벽 무렵부터 시아버지에게서 걸려온 첫 번째 부재중 전화가 그 위에 조용히 쌓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항암 4일차의 아침은 늘 이런 식이었죠. 관자놀이가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처럼 지끈거렸고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웠어요. 머리맡을 더듬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3통과 음성 메시지 하나가 알림창에 나란히 떠 있었어요. 전부 시아버지 번호였습니다. 아버님이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8년을 살면서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거신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저는 음성 메시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가, 아버지다. 자니? 저 그 지수가 어제 저녁에 전복죽 끓여왔다고 갖다 줬는데 이 죽 색깔이 좀 이상해서 말이야. 냄새도 뭐 좀 쿰쿰하고 혹시 어제 우리 며느리한테도 이런 거 보냈나 물어보고 싶어서. 메시지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침대에서 튕겨 일어났죠. 머리 아픈 것도 속이 뒤집히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새벽에 들렸던 도어락 소리, 냉장고에서 사라진 뚝배기 2개, 아가씨가 근처를 지나갔다던 남편의 말. 이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호 씨 일어나 봐.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눈도 못 뜬 채 몸을 뒤척였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새벽부터 전화 3통 남기셨어. 죽 색깔이 이상하다고. 뭐?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죽? 무슨 죽? 어머님이 새벽에 보내신 죽. 그 죽을 아가씨가 어제 아버님한테 갖다 드렸대.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아니 잠깐. 그럼 어제 우리 냉장고에서 없어진 그 죽을? 아마도. 저는 얼른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시아버지 번호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뭐야, 왜 안 받으셔? 다시 걸어봐.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통화 중 신호만 반복해서 울렸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남편은 저를 쳐다보며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확히 10분쯤 지났을 겁니다. 이번엔 남편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침대 옆 협탁 위에서 스마트폰이 부르르 떨리는데
화면에 엄마라고 크게 뜬 두 글자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재호 씨 받아.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 뭐라고?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가 언제? 지금 어디로 옮기고 있는데? 저는 남편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재호 씨 뭐래? 무슨 일이야? 남편이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며 저를 봤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그 죽을 데워 드시고 화장실 앞에서 쓰러지셨대. 거품 물고 지금 구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 가는 중이래. 뭐라고? 엄마 울고 계셔. 지수가 발견하고 신고했다는데. 저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이상한 확신이 동시에 밀려오는 순간이었어요. 재호 씨, 지금 당장 병원 가자. 도윤이는 옆집 아주머니한테 잠깐 맡기고. 그래. 우리 부부는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은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옆집에 아들을 부탁하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 세댁,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주머니, 정말 죄송한데 도윤이 반나절만 봐주세요. 시아버님이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아이고, 얼른 가봐. 도윤이 걱정 말고. 병원까지 가는 30분 동안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스마트폰을 조용히 만지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저장해둔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인터넷 비밀 보관함에 하나, 개인 USB에 하나, 이렇게 두 군데에 조용히 백업해뒀죠. 이유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신호에 멈춰서며 조용히 저를 불렀어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 그치? 재호 씨,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잖아. 새벽부터 시장 뛰어가서 전복 사다가 끓이신 분이, 여보 낫게 해달라고 매일 성당까지 다니시는 분이, 재호 씨, 지금 그 얘기하지 말자. 그래, 우리 아버지부터 살리고 봐야지.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저 우유부단한 눈빛을 저는 8년 동안 지겹도록 봐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위세척을 끝내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계셨고 아가씨는 그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어요. 엄마, 남편이 달려가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재우야, 이 일을 어쩌면 좋으니. 시어머니가 남편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했어요. 이 어미가 어제 네 아버지한테 죽 한 그릇 데워준 게 잘못이란 말이니. 응? 이 어미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있어. 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시어머니의 그 통곡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새언니, 아가씨가 저에게 다가와 팔을 잡았어요. 새언니, 저 진짜 몰랐어요. 엄마가 새언니 갖다 주라고 죽 끓여놨다는데 새언니는 항암 중이라 못 먹을 것 같아서 아빠가 요즘 입맛 없다고 하시길래 그냥 아빠한테 데워드린 것뿐이에요. 아가씨, 진짜예요. 저 몰랐어요. 저는 아가씨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아가씨, 그 죽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아가씨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어요. 엄마가 갖다 준 거요. 거짓말하지 마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새언니, 무슨 말을. 어제 우리 집 냉장고에서 뚝배기 2개 통째로 없어졌어요. 아가씨가 우리 집 비밀번호 알잖아요. 아가씨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그냥, 아가씨. 바로 그때 담당 의사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들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의사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우리는 복도 한쪽 상담실 같은 공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 상태는 단순한 식중독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물었어요. 위세척액에서 화학 성분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에서 나올 수 있는 성분이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쳤고 조금 있으면 강력계 형사분들이 오실 겁니다. 위세척액 샘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상담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스르르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무슨 화학 우리 영감한테 누가 그런 걸? 아가씨가 옆에서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면서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들킨 사람이 자신을 들킨 유일한 사람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우리 아가가 어제 그 죽 안 먹은 게 천만다행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됐을 뻔했니? 응? 어떻게 됐을 뻔했어? 시어머니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그 짧은 눈빛과 새벽에 통화하면서 유난히 떨리던 목소리와 어제 저에게 갖다 준 두 뚝배기의 죽.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위해 죽을 끓인 게 아니었어요. 저를 죽이려고 죽을 끓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가씨의 손을 거쳐서 엉뚱하게도 시아버지의 위장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저녁 무렵 병원 복도로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40대 남자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십니까? 광역수사대 강력계 강민준 형사입니다. 강 형사가 명함을 한 장씩 돌렸습니다. 오늘 위세척액 샘플은 저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가족분들 모두 조만간 참고인 조사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강 형사 손을 잡았어요. 형사님, 우리 영감이 대체 뭘 잘못 드신 거예요? 응? 누가 우리 영감한테 그런 걸? 그건 저희가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여사님. 강 형사가 시어머니 손을 정중히 떼어내며 저를 흘끗 봤어요. 그 눈길이 유난히 오래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강 형사를 마주봤죠. 이 사람이 아군이 될지 적이 될지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화장실 칸에 혼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거울 앞에서 항암으로 머리가 빠져 얇아진 제 모습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야.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 사람은 살인자야. 그 말을 소리내어 뱉고 나니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8년 동안 감사팀에서 살아온 제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자세를 고쳐 앉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관할 경찰서 강력계 사무실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어제 병원에서 본 강 형사가 종이컵 2개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유서연 씨, 항암 치료 중이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잡아두진 않겠습니다. 괜찮아요, 강 형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요. 강 형사가 노트북 화면을 슬쩍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제 이름과 어제 하루 제가 움직인 동선 같은 것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먼저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죽에서 검출된 성분은 그라목손입니다. 파라콰트 계열의 맹독성 제초제인데 워낙 위험해서 국내에서 판매가 전면 금지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물건이에요. 시중에서는 아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강 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약물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열쇠예요. 그렇겠네요. 유서연 씨, 강 형사가 종이컵을 옆으로 밀어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문제의 죽은 남편분이 냉장고에 넣으셨고 꺼낸 사람은 신우이분이라고 진술이 나와 있어요. 그 사이에 반나절 넘게 그 죽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사실상 유서연 씨 한 분뿐입니다. 저는 종이컵을 잡은 손에 힘을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강 형사님, 저를 의심하고 계신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럼 저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조용히 그의 앞에 놓았어요. 이건 저희 집 거실 홈캠 영상이에요. 도윤이가 갓난아기일 때 아이 상태 보려고 달아둔 건데 지금까지도 계속 녹화되고 있어요. 홈캠이요? 어제 하루 종일 저는 침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오후에 잠깐 부엌에 나가서 냉장고 열어본 게 전부예요. 시간대별로 다 보실 수 있어요. 강 형사가 태블릿을 받아 화면을 한참 넘겨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건요? 어제 저녁에 어머님과 한 통화 녹음이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죽 잘 먹었냐고 물으시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실 거예요. 저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사실에 나지막이 흘렀어요. 먹었어? 우리 아가가 그걸 먹었단 말이지? 강 형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반응이 며느리가 죽 잘 먹었다는데 안심하는 목소리가 아니네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이어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몇 달간 저희 부부 가계부고요. 이건 통장 이체 내역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난달에 어머님이 저한테 실비보험 얘기 꺼내시면서 인감 좀 달라고 하셨던 문자예요. 강 형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저는 종이컵에 커피를 조금 마셨어요. 유서연 씨, 네. 감사팀에서 몇 년 계셨다고 했죠? 8년이요. 그렇겠네요. 강 형사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상황을 새로 파악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모든 자료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하고 3년쯤 되니까 어머님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딱 꼬집을 수는 없는데 저를 볼 때 눈빛이 뭔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그때부터 습관처럼 기록해왔어요. 큰 의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팀 시절 몸에 밴 버릇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습관이 저를 살릴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강 형사가 한동안 저를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강 형사님, 네.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저는 어차피 시한부예요. 길어야 몇 달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노리고 있다는 건 이제 확실해요. 제가 미끼가 될게요. 강 형사의 눈매가 굳어졌습니다. 미끼요? 어머님을 만나서 어머님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 거예요. 강 형사님이 도와주세요. 유서연 씨, 그건 함정 수사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박순덕 여사님이 이미 한 번 손을 쓴 사람인데 두 번째는 못 쓸 것 같습니까? 강 형사님,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대로 죽으면 남은 남편이랑 아들이 저 사람 소나기에서 어떻게 될지 저는 알아요. 제 아들이 7살이에요. 형사님, 강 형사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창밖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두어 번 지나갔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승인하는 방식으로만 움직이세요. 혼자 판단해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서연 씨. 네. 이번 조사 결과 저희는 유서연 씨를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뺐습니다. 저는 그제야 손끝에 힘을 풀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오후 중환자실 앞 대기 의자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 어미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경찰서 다녀왔어요, 어머님. 시어머니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가, 경찰이 뭐 물어보더냐? 응? 뭐라 하드냐? 경찰이 뭐라 하드냐? 이 사람이 며느리를 걱정한다면 첫마디는 몸은 괜찮았냐가 되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안부보다 경찰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더 궁금한 사람이었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그냥 어제 하루 뭐 했는지 몇 번 물어보시고 보내주셨어요. 그래, 그럼 됐어. 시어머니가 안심한 듯 제 손을 놓으셨어요. 우리 아가 몸 안 좋은데 이 어미가 어떻게 좀 해줘야 하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이나 얼른 나으셔야죠. 그럼. 네 아버님이 얼른 일어나셔야지. 저녁 8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병원 지하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로비 한쪽 소파 뒤 화분 옆에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화분 반대편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거 며느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된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어차피 오래 못 사는 애가 이 어미가 조금만 손봐주면 저절로 갈 텐데. 응? 뭘 걱정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 이거구나. 지난 8년간 느꼈던 그 이상한 눈빛의 정체가 이 순간 완벽하게 확인됐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겨우 참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시어머니의 뒷모습과 통화하는 목소리를 짧게 담았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몇 초만 찍고 얼른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그 밤 병원 보호자실 구석에서 저는 강 형사에게 그 영상을 보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통화 상대 조회 요청해 두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쯤 스마트폰이 진동했어요. 통화 상대 확인됐습니다. 박순덕 여사님의 여고 동창되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여고 동창, 8년이었어. 머릿속으로 결혼한 8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저에게 보험 얘기를 꺼내셨죠. 실비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그때마다 저는 저희 부부 앞으로 있는 게 있어서 괜찮아요라고 웃으며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진짜 궁금했던 건 제 보험이 아니라 저 몰래 들어둔 그 무언가가 아직 잘 유지되고 있는지였을 겁니다. 저는 보호자실 좁은 창가에 앉아 인터넷 비밀 보관함을 2개 열었습니다.
USB 하나는 병원 오는 길에 새로 사서 챙겨온 것이었어요. 오늘 확보한 자료 전부를 세 군데에 나눠서 옮겨 담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홈캠 영상, 가계부, 이체 내역, 시어머니 통화 촬영본, 강 형사의 문자 스크린샷까지. 한 군데가 사라져도 두 군데가 남도록, 두 군데가 사라져도 마지막 한 군데는 남도록. 작업을 마치고 창밖을 봤어요. 병원 앞 도로에 가로등만 몇 개 켜져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처음으로 그 호칭을 입 밖으로 내어 뱉어봤어요. 이제 어머님이 아니에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살인 미수범이에요. 이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지금까지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감사팀 8년차 유서연으로서 상대를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이 싸움의 규칙은 이제부터 제가 정할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도 반드시 저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아버지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중환자실 담당 의사가 회복 소식을 전하며 그러나 신장 기능의 상당 부분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함께 내렸어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투석까지 갈 수 있는 상태예요. 의사의 말이 끝난 뒤 시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로 들어서니 시아버지가 침대에 몸을 반쯤 일으키고 앉아 계셨어요. 아버님, 아가, 왔니? 시아버지가 마른 손을 저에게 뻗으셨습니다.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아가, 네, 아버님.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님이 왜 미안해 하세요? 내가 이 집구석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어. 그게 미안해. 시아버지 눈에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용히 잡아드렸어요. 그때 제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강 형사였어요. 잠시만요, 아버님.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복도에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형사님, 저예요. 유서연 씨, 방금 시댁 부엌 수색 결과 나왔습니다. 싱크대 하부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갈색 유리병이 하나 나왔어요. 이미 10년도 훨씬 전에 판매가 금지된 구형 그라목손 원액입니다. 그 병에서 지문 감정 결과 나왔는데요. 누구 지문이었어요? 박순덕 여사님 지문만 아주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잠깐 등을 기댔어요. 강 형사님, 네. 이건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 병을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유서연 씨, 네. 박순덕 여사님이 유서연 씨 앞으로 뭘 걸어두셨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아까 자세 그대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님, 도윤이가 아버님 걱정 많이 해요. 우리 손주는 잘 있지? 네. 오늘 학교 다녀와서 아버님한테 편지 쓴다고 종이 꺼내놨어요. 시아버지 얼굴에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손등을 몇 번 쓸어드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병원 로비에서 남편이 자판기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그대로 로비 구석 소파로 데리고 갔어요. 재호 씨, 응. 어머님이 나 앞으로 들어둔 보험 있어?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여보 앞으로? 그런 게 왜 있어? 있을 수도 있어. 오늘 저녁에 어머님 안 계실 때 시댁 안방 좀 뒤져봐. 여보, 재호 씨. 저는 남편 팔을 붙잡았어요. 방금 부엌에서 그 약병 나왔대. 어머님 지문만 나온 병이야. 재호 씨,
아직도 어머님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 남편이 오래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다가 처음으로 어떤 결심 같은 것으로 굳어졌어요. 알았어. 오늘 밤에 가볼게.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남편이 안방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는 남편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이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었어요. 각기 다른 5개 보험사에서 발행한 5장의 사망보험 증서였습니다. 계약자 이름란에는 5장 모두 제 이름 3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유서연. 각 증서마다 1억, 2억씩 나눠 들어놓은 사망보험이었습니다. 총액을 더해보니 6억이었어요. 재호 씨, 나 이거 처음 봐. 진짜야, 여보. 나 이거 진짜 처음 봐. 내 서명 맞아? 남편이 5장을 순서대로 넘겨봤습니다. 아닌 것 같아. 여보 필체가 아니야. 내 필체 아니지. 저는 손끝으로 그 이름 3글자를 천천히 만져봤어요. 제 이름이었지만 제 글씨는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감사팀 시절 알던 필적 감정 전문가에게 이 5장을 조용히 맡겼습니다. 며칠 뒤 감정 결과서가 도착했어요. 5건 모두 계약자 서명란은 명백한 위조. 필체 특성이 박순덕 씨의 평소 필체와 매우 높은 확률로 일치함. 저는 감정 결과서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8년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저를 며느리로 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저를 6억짜리 서류 뭉치로 보고 있었어요. 강 형사에게 감정 결과서를 넘긴 그날 저녁 강 형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서연 씨, 이 5건 계약할 때 보험사에서 확인 전화하는 게 있거든요. 해피콜이라고. 그 통신 기록 조회했습니다. 5건 다 유서연 씨 번호가 아니라 다른 번호로 걸려갔더라고요. 대포폰이에요. 대포폰이요? 네. 명의자가 없는 번호였는데 그 번호로 통화한 사람 목소리를 저희가 오늘 확보했습니다. 어떻게요? 박순덕 여사님 여고 동창 그 보험 설계사 오늘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했어요. 처음엔 부인하다가 통신 기록 드림이니까 다 인정하더라고요. 자기가 유서연 씨 목소리 흉내내서 해피콜 다 받았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강 형사님, 네. 수익자는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던 참이에요. 강 형사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5건 전부 원래 수익자는 남편분이셨어요. 그런데 유서연 씨가 사기 판정받으신 그 다음 주에 5건 모두 수익자가 박순덕 여사님 앞으로 일제히 변경됐습니다. 특약까지 계산하면 예상 지급액이 10억 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최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나오던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하늘도 못 보고 걸었던 그날. 그 다음 주에 시어머니는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며느리 앞으로 걸어둔 5개의 사망보험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카톡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내려갔어요. 8년치였습니다. 밤새 스크롤을 내리면서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죠. 보험, 실비, 인감, 건강검진 결과지. 시어머니는 이 단어들을 8년 동안 지치지도 않고 반복해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제가 아팠던 다음 날마다, 제가 병원에 다녀온 다음 날마다
시어머니는 유난히 다정한 문자를 저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아가 어제 병원 다녀왔다며 이 어미가 뭐 해줄 게 없을까? 우리 아가 오늘은 몸이 좀 어떠니? 이 어미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자. 지금 다시 보니 이건 걱정이 아니었어요. 관찰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상품이 언제쯤 만기가 될지 지켜보는 관리자의 시선이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낮잠 자던 아들이 방에서 몸을 뒤척이며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아들 방으로 들어가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들이 잠꼬대처럼 웅얼거렸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하얀 봉지에서 가루 꺼내는 거 봤어.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냄새 이상하다고 했더니 도윤이한텐 비밀이라고 했어. 아들이 몸을 뒤척이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올해 아들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이런 비밀을 혼자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아팠어요. 저 사람이 우리 도윤이까지.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데리고 아동심리상담센터로 갔어요. 아이가 잠꼬대로 뭔가를 말했는데요. 정식으로 진술 녹취를 좀 하고 싶어요. 상담사가 저를 조용히 쳐다봤어요. 어머님, 마음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 일은 어머님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5통 걸려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카톡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어요. 아가, 이 어미가 우리 며느리 얼굴 좀 봐야겠다. 내일 시댁으로 좀 와줄 수 있겠니? 이 어미가 우리 아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우리 아가 좋아하는 갈비찜. 이 사람은 저의 취향까지 다 파악한 채로 저를 8년 동안 관찰해온 거였습니다. 저는 캡처를 뜨고 강 형사에게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어요. 강 형사님, 내일 낚싯대를 들이우겠습니다. 답장은 3분 만에 왔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유서연 씨,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저 사람이 저를 사냥해 왔다면 이제부터 24시간은 제가 저 사람을 사냥할 차례였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시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강 형사가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서연 씨, 이리로 오시죠. 승합차 안은 좁았지만 각종 장비로 빼곡했습니다. 이 목걸이 좀 걸어보시겠어요? 강 형사가 진주 알세개가 달린 평범한 목걸이를 건넸어요. 가운데 알 안쪽에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있고 옆 두 알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음질도 화질도 좋아요. 티가 안 나네요. 티가 나면 안 되죠. 강 형사가 목걸이를 제 목에 조심스럽게 걸어주면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희 팀은 위층 빈 세대에 실시간으로 감청 장비 세팅해뒀습니다. 유서연 씨 대화 저희가 다 듣고 있을 거예요. 네. 유서연 씨. 네.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신호 보내세요. 왼손으로 목걸이 2번 만지시면 저희가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승합차에서 내리기 전 강 형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강 형사님. 네. 고맙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강 형사가 짧게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긴요. 유서연 씨가 없었으면 이 사람은 지금도 웃으면서 며느리한테 죽 끓여 나르고 있었을 겁니다.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 몇 초 동안 저는 심장이 뛰는 걸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숨을 크게 2번 내쉬었어요. 8년이야.
2008년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시어머니가 앞치마 차림으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 왔어. 이 어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집안 가득 갈비찜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어요. 자자, 얼른 앉아. 우리 아가 좋아하는 거 준비했어. 갈비찜이랑 잡채랑 그리고 후식으로 홍시도 있어.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가 항암 중이라 입맛 없다고 그러길래 이 어미가 밤새 만들었어. 식탁에 앉으니 시어머니가 밥공기에 밥을 담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잠깐 내려다봤어요. 이 사람의 손에서 나온 밥과 반찬을 다시 이 식탁 위에서 받게 될 줄은 몰랐죠. 어머님, 응, 아가. 저 오늘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얼른 말해봐. 이 어미한테는 뭐든 다 말해도 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본대로 목소리를 낮게 가라앉혔습니다. 저 오늘 오전에 병원 다녀왔어요. 병원? 어디, 응? 주치의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다고. 이제 남은 시간이 몇 달 안 된대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든 채 잠깐 얼어붙었어요. 그 얼어붙은 시간 동안 시어머니 눈동자는 아주 미묘하게 반짝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죠. 아이고, 우리 아가. 이 어미가 어떡하니? 응? 이 어미가 어떡해? 시어머니가 그제야 반응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님. 어차피 각오한 일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 이 어미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응? 뭐라도 해줄게, 응? 어머님, 그래서 오늘 온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백지 유언장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유언장 정리하러 왔어요. 시어머니 시선이 그 종이에 딱 붙었습니다. 유언장? 네. 저 가면 재호 씨가 재산 관리를 잘 못할 것 같아서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 앞으로 들어주신 보험이랑 제 앞으로 있는 재산 다 어머님한테 상속하고 가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그 미소를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8년 동안 감춰온 진짜 얼굴이 잠깐 새어나온 미소였습니다. 아가, 이 어미가 그럴 줄 알았어. 네. 어차피 넌 오래 못 살 몸인데 재우한테 남겨봤자 걔가 관리도 못해. 이 어미가 대신 잘 굴려서 우리 도윤이한테 물려주마. 8년 동안 이 사람이 저를 보고 있던 눈이 바로 이 눈이었구나. 저는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 응, 아가. 근데 저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저는 짐짓 두려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목소리에 살짝 떨림을 실었어요. 저 요즘 잠이 안 와요, 어머님. 왜? 어디가 아파? 아버님이 그 죽 드시고 쓰러지신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시어머니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재호 씨가 그러는데 그 죽이 원래 저한테 오려던 죽이었잖아요. 아가, 그건 지수가 잘못한 거지. 지수가 몰래 갔다가 아버님 데워드린 거잖아. 이 어미가 뭐 잘못했겠니? 응? 게다가 아가, 넌 어차피 항암 부작용으로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몸 아니냐? 그 죽 좀 먹었다고 뭐가 크게 어떻게 됐겠어? 걸렸다. 저는 속으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방금 자기 입으로 그 죽이 저를 향한 것이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저는 눈에 눈물을 억지로 짜냈어요. 목소리가 실제로 떨렸습니다. 어머님, 왜 아가? 저 이제 진짜 오래 못 살아요. 저 죽기 전에 어머님한테 진짜 다 알고 가고 싶어요. 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죽에 뭘 넣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님밖에 없어요. 재호 씨는 저 아파도 모르는 척만 하고 아가씨는 저 미워하고 저는 어머님이 진짜 저 위해서 그러신 거면 그거 알고 편하게 가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어요. 이 사람의 눈에서 진심으로 흔들리는 순간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방심이었죠. 며느리가 곧 죽는다는 확신에서 오는 방심. 아가, 네 어머님. 이 어미가 진짜 우리 아가한테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야. 그라목손. 아주 조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이 어미가 널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야. 그냥 편하게 보내주려고 그런 거야. 아가, 네가 매일 그렇게 토하면서 사는 거, 이 어미가 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어차피 고통스러운 항암보다는 편하게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응? 이 어미가 네 목까지 잘 살아줄게. 도윤이도 이 어미가 잘 키워줄게. 응?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방금 이 사람은 저를 죽이려 한 사실을 완벽하게 자백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뒤틀린 논리로요. 저는 손을 조용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에 진주알을 오른손 검지로 천천히 들어올려 시어머니 눈앞에 가만히 보여주었어요. 아가, 그게 뭐야? 어머님. 응? 이 목걸이 안에 카메라가 있어요. 뭐? 그리고 마이크도요. 지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위층에서 다 실시간으로 녹음되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앞치마를 두른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가면이 8년 만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배은망덕한 년이. 너 이 어미한테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응, 이게 무슨 짓이냐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식탁 위에 갈비찜 접시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접시를 저를 향해 던지려고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쾅! 시댁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강 형사와 형사 3명이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박순덕 씨,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강 형사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접시를 빼앗았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갈비 국물이 튀었어요. 박순덕 씨, 강 형사가 시어머니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살인미수 및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한 모든 내용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재우야, 이 어미 좀 봐라.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쳤어요. 내 아들이 이걸 알면 가만 안 있어. 재우야. 어머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님이라고 안 불러요. 뭐? 당신은 박순덕 씨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8년을 살면서 이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놀란 얼굴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댁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아가씨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엄마. 아가씨가 쇼핑백을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이게 뭐야? 왜 엄마한테 수갑을 채워요? 형사님, 이거 나요. 이거 놓으라고요. 아가씨가 강 형사에게 달려들려는 걸 옆에 있던 다른 형사가 붙잡았습니다. 한지수 씨, 진정하세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새언니가 우리 엄마 모함하는 거예요. 형사님, 우리 새언니 저거 다 조작이라고요.
아가씨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했어요. 저는 아가씨를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아가씨, 뭐요? 아가씨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갈비찜 냄새가 여전히 진하게 풍기는 그 식탁 앞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현관을 나가기 전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양쪽 팔을 붙잡혀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됐고 앞치마 끈은 한쪽이 풀려 늘어져 있었죠. 8년 동안 부처님 같다고 소문나 있던 그 우아한 시어머니는 이제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을 나섰어요. 승강기 앞에서 왈칵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자 강 형사가 저를 따라 나오며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유서연 씨, 잘하셨습니다. 강 형사님, 네. 저 오늘 여기서 살아나온 게 지금도 안 믿어져요. 강 형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유서연 씨, 승강기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시어머니가 유치장에 수감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가 저는 리모컨을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지역 뉴스 화면에 낯익은 아파트 입구가 잡히고 있었거든요. 시한부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살인 누명 씌워 논란. 자막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어요. 다른 채널에서도 비슷한 문구가 화면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어요. 강 형사였습니다. 강 형사님, 유서연 씨 뉴스 보셨습니까? 방금 봤어요. 저쪽 변호인이 어제 저녁부터 언론에 자료를 흘렸습니다. 시어머님은 며느리를 위해 몸소주 끓여드린 피해자다. 며느리가 항암 부작용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누명을 씌우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창밖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커튼을 살짝 걷어보니 우리 아파트 정문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스마트폰을 들이대는 지역 주민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미 저희 부부의 이름이 돌고 있었죠. 시한부 며느리가 시어머니 감옥에 보냈다. 세상 참 무섭다. 저 여자 얼굴 봐. 눈빛부터가 심상찮다. 항암 중이라며? 정신이 온전한가? 댓글창을 몇 개 스크롤하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 침착해졌어요. 이 순간이 올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측이 반격을 안 할 리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 반격에 맞설 준비도 이미 다 되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소파로 불렀어요. 재호 씨, 응. 오늘 저녁 8시에 나 라이브 방송할 거야. 뭐?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라니, 여보 지금 이 상황에? 이 상황이니까 하는 거야. 여보, 재호 씨, 지금 인터넷에 뭐라고 도는지 봤어?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남편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남편이 댓글창을 몇 줄 읽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나는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낸 나쁜 며느리로 죽어. 그리고 어머님은 며느리 잘못 만나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불쌍한 노인이 되는 거야. 재호 씨, 나 그렇게는 못 죽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도와줄까? 방송 중에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옆에 앉아만 있으면 돼. 알았어. 그날 오후 저는 시아버지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아가. 오늘 저녁 8시에 제가 인터넷 방송으로 진실을 다 밝히려고요. 아가, 아버님이 반대하시면 안 할게요. 시아버지가 잠깐 침묵하시더니 낮게 웃으셨어요. 아가,
네. 우리 아가가 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아버님, 이 아버지는 우리 아가 편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오늘 하루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8년 동안 시댁에서 저를 편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 순간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무너져가던 저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저녁 8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카메라를 삼각대에 세워놓았어요. 머리는 항암으로 얇아진 그대로였고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유서연입니다. 시청자가 순식간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 5,000명, 1만 명. 저는 지금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저는 준비해둔 자료들을 순서대로 꺼냈어요. 먼저 이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 로비에서 통화하던 그 뒷모습이 화면에 떴어요. 그거 며느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된다니까. 어차피 오래 못 사는 애야.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실시간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뭐야 이거. 저 목소리 뭔데? 진짜 시어머니 목소리 맞아? 저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시댁에서 어머님과 나눈 대화예요. 목걸이 카메라 영상이 재생됐어요. 시어머니의 자애로운 얼굴이 화면 가득 잡히고 그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라목손. 아주 조금. 이 어미가 널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야. 그냥 편하게 보내주려고 그런 거야. 방송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시청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의 살인자. 시한부 며느리 우리가 지키자. 박순덕 신상 공개하라. 저 인간이 부처님 같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5장의 보험 서류 사본을 카메라 앞에 펼쳤어요. 이건 지난 8년 동안 저 몰래 제 이름으로 위조 서명해서 5개 보험사에 나눠 가입시킨 사망보험 서류들이에요. 총액 6억 원짜리예요. 수익자는 원래 남편이었는데 제가 사기 판정받은 다음 주에 어머님이 다 자기 앞으로 바꿔놨어요. 라이브 방송이 끝날 무렵 시청자는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상파 뉴스에도 이 사건이 정식으로 다뤄졌어요. 시어머니가 다니던 성당의 신도들과 부녀의 회원들이 하나둘 인터뷰에 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며느리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다르시더라고요. 항상 며느리가 아프다, 며느리가 오래 못 산다. 그런 얘기를 유난히 자주 하셨죠. 여론은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편 아가씨의 SNS 계정에는 그야말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명품 자랑 게시물 아래로 달리는 댓글이 순식간에 수만 개가 됐고 몇 년 전 아가씨가 항암 중인 저를 두고 올렸던 게시물이 캡처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오래 못 사는 사람인데 우리 오빠는 왜 그렇게 얽매여 있는지. 새언니 지금 머리 다 빠졌던데 여자로서는 진짜 끝났지. 이런 문장들이었죠. 광고 협찬 계정들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줄줄이 날아왔다는 소식이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아가씨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새언니, 새언니 진짜 미안해요. 저 그때 진짜 돌았었나 봐요. 엄마가 저까지 이용한 거였는데 저도 정말 몰랐어요. 새언니 진짜 미안해요. 저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아가씨가 저를 새언니라고 정식 호칭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새언니 부탁 하나만 할게요.
오빠한테는 제발 이거 말하지 말아줘요. 저 인스타 계정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광고 계약도 다 취소됐고, 저 지금 진짜 죽고 싶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깐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8년 동안 저에게 늘 이런 사람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뒤에 항상 자기 입속을 챙기는 문장이 붙어 있었죠. 저는 카톡창을 그대로 캡처했습니다. 3장을 뽑아서 강 형사에게 그대로 넘겼어요. 강 형사님, 참고 자료로 쓰세요. 강 형사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이건 무고와 공모 정황 증거로 충분합니다. 며칠 뒤 아가씨는 무고죄와 사기 공모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늦게 남편이 침실 문을 조용히 두드렸어요. 여보, 들어와.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재호 씨, 응? 뭐가 미안한데? 나 사실 알고 있었어. 뭘? 엄마가 여보한테 이상하게 대하는 거.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좀 이상하다는 거. 지수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죽은 것도 나 사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나는 그냥 눈을 감고 살았어. 엄마잖아. 우리 엄마잖아. 그렇게 나 자신한테 매일 말했어. 남편이 무릎 꿇은 채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여보, 나 좀 용서해줘. 저는 남편을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의 눈물이 진심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손을 뻗어 그 어깨를 잡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재호 씨, 응. 당신이 그때 딱 한 번만이라도 어머님한테 여보 편 들어줬으면. 내가 8년 동안 시댁에서 무슨 소리 들어도 당신은 늘 어머님 편이었잖아. 여보가 예민한 거야. 여보가 잘못 들은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서연아, 당신의 그 비겁한 침묵이. 저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은 거야.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 살아서 이 재판 다 끝내고 나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야. 여보, 도장 찍을 준비나 해도 재호 씨.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남편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 꿇은 채 있었지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방에서 이 사람과 함께 잠들었던 8년의 시간이 그날 밤 조용히 끝나가고 있었어요. 2달 뒤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8번째 항암을 막 마친 몸이었어요. 머리에는 얇은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진한 색 정장을 입었죠.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방청석 첫 줄에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재편이 된 유일한 시댁 식구였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 답례하며 원고석 옆자리로 걸어갔어요. 법정 맨 뒷줄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 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았어요. 피고인석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2달 사이 살이 눈에 띄게 빠진 얼굴이었어요. 머리는 뿌리부터 하얗게 새어 있었고 2 손은 얌전히 무릎 위에 모아져 있었죠. 한때 부처님 같다고 소문났던 그 인자한 표정을 시어머니는 오늘 법정에서 다시 꺼내 쓰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 첫 변론하시죠. 판사의 말에 저쪽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정신적 착란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65세 노인이 항암 치료로 고통받는 며느리를 향한 과도한 걱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입니다. 저희는 심신미약 감형을 요청합니다.
변호인이 종이를 들어 올렸어요. 피고인은 사건 발생 2달 전 이미 인근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서.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마지막 카드가 저 진단서였을 겁니다. 계획대로 제가 죽었으면 자기는 우울증이라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며 빠져나가려는 밑밥이었죠.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희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정황이 명백합니다. 검사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법정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라목손. 아주 조금. 이 어미가 널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야. 그냥 편하게 보내주려고 그런 거야. 법정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짧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피고인석의 시어머니는 그 인자하던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다가 결국 눈을 질끈 감았어요. 판사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검찰 측, 다음 증거 제시하세요. 검사가 새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피고인의 자택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갈색 유리병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미 15년 전에 국내 판매가 전면 금지된 구형 그라목손 원액이 담긴 병으로 확인됐습니다. 판매 금지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이 독약을 피고인은 시골집을 정리한 뒤 굳이 서울 자택으로 옮겨 15년 이상 장롱 안에 보관해 왔습니다. 검사가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발적 범행입니까? 이것은 오래전부터 기회만 엿보아온 극도로 치밀한 계획 범죄입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판사가 방청석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인이 다시 뭐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어요. 첫 공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제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아가, 네 아버님. 이 아버지가 오늘 처음으로 알았다. 뭐요? 그 사람이랑 살아온 40년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팔을 조용히 부축해 드렸어요. 2번째 공판은 일주일 뒤에 열렸습니다. 이번엔 증인석에 낯선 시골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 시골집 옆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김영자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검사가 물었어요. 김영자입니다. 순덕이 옆집에서 30년째 살고 있어요. 피고인과는 어떤 사이십니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지. 우리 순덕이가 시집 오던 그날부터 봐왔으니까. 김영자 할머니가 시어머니 쪽을 슬쩍 보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할머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쉽지 않았지. 김영자 할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근데 형사 양반이 그러더라고. 우리 새댁이 시한부에다가 어린애까지 있다고. 나도 딸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할머님, 15년 전쯤에 피고인의 시골집 창고에서 뭘 보신 적이 있으시죠? 김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지. 순덕이가 창고에 갈색병을 감추더라고. 나는 그때는 뭐 그냥 농약인가 보다 했지. 근데 우리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창고가 붙어 있어서 그 병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몇 번 봤어.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글쎄, 한 5-6번은 봤지 싶어. 그 병이 15년 동안 그 창고에 계속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러다가 순덕이가 시골집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던 그 무렵에 그 병이 안 보이더라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훔치셨어요. 이어서 검사가 두 번째 증거를 재생했습니다. 아들의 아동 진술 녹취였어요. 도윤아, 그날 부엌에서 뭘 봤어? 상담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하얀 봉지에서 가루를 꺼냈어요. 7살짜리 아이의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로 울려 퍼졌어요. 그거 어디에 넣었어? 뚝배기예요. 저어서. 그때 도윤이한테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비밀이래요. 아빠한테도 비밀이래요. 왜 비밀이라고 했어? 이건 우리 도윤이랑 할머니 둘만의 비밀이라고. 지키면 도윤이 좋아하는 로봇 사준다고 했어요. 법정 안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방청객 몇 명은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만 잘게 떨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판이 끝나고 저는 그날 저녁 시아버지를 병실로 조용히 찾아갔어요. 시아버지는 아직 입원 중이셨습니다. 투석 위기는 넘겼지만 신장 기능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했거든요. 아가 왔니? 네, 아버님.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아버님, 이거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는 두 가지를 꺼내 침대 옆 이동식 탁자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가 8년 전부터 저 몰래 들어둔 5건의 사망보험 수익자 변경 내역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시댁 안방 장롱에서 발견된 그 오래된 갈색 유리병 사진이었죠. 시아버지가 서류를 먼저 집어드셨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이 8년 동안 제 앞으로 걸어두신 사망보험이에요. 위조 서명으로요. 수익자가 원래 재호 씨였는데 제가 사기 판정받은 다음 주에 어머님이 전부 자기 앞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시아버지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갈색 유리병 사진을 손에 드시는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가, 네 아버님, 이 병이, 내가 이 병을 15년 전에 우리 시골집 창고에서 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저 사람이 밭에 뿌리는 농약인가 보다 했지. 그런데 이 병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가야. 네, 아버님. 우리 큰딸 사위 김서방이 10년 전에 갑자기 죽었다. 젊고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갔어. 나는 그때 그냥 팔자로 여기고 살았지. 그런데 이 병을 다시 보니까 내 머릿속에서 그 무렵의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거야. 시아버지가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셨어요. 김서방 장례 끝나고 며칠도 안 돼서 저 사람이 보험사를 그렇게 부지런히 다녔어. 나는 그때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냥 딸 걱정돼서 그러나 보다 했지. 아가, 이 아버지 눈이 40년을 멀어 있었다. 40년을.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아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침대에 놓인 유리병 사진을 다시 한번 손끝으로 만지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가, 이 아버지가 다 바로잡을 거다. 저 사람이 저지른 죄 하나도 남김없이. 세 번째 공판. 이번엔 시아버지가 스스로 증인석에 오르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신장이 상해 걷는 것도 쉽지 않은 몸으로 증인석까지 걸어가시는 그 뒷모습을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증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정호입니다. 피고인과의 관계는요? 남편입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있어요. 시아버지가 방청석의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정에서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해 증언하러 나왔습니다. 저 사람 집 안방 장롱에서 나온 그 갈색병은 제가 15년 전에 우리 시골집 창고에서 본 그 병이 맞습니다. 저는 그때 그저 밭에 뿌리는 농약인 줄로만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옆에 교도관이 어깨를 눌러 앉혔어요. 그리고 저는 10년 전에 우리 사위가 갑자기 죽었던 그 일도 이제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렵 저 사람이 보험사를 부지런히 오가던 모습을 이제야 다르게 보게 됐어요. 저는 이 일을 경찰에 정식으로 재조사 요청해 두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저 사람과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냈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시댁 아파트와 시골 부동산, 예금 전액은 우리 며느리 유서연과 손자 한도윤 앞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시어머니가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40년을 살아준 아내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교도관 2명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붙잡아 자리에 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산발이 된 머리와 소리를 지르며 일그러진 얼굴이 법정 스케치 화가의 손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의 뉴스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한때 부처님 같다고 소문났던 그 자애로운 얼굴은 이제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최종 판결일 아침이었습니다.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붐볐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판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박순덕에 대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상해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감형 사유는 피고인이 15년 이상 독약을 사전에 보관해온 정황과 8년에 걸쳐 위조 서명으로 5건의 사망보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판사가 잠깐 숨을 골랐어요. 피고인 박순덕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법정안이 잠깐 얼어붙었다가 방청석 한쪽에서 짧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스르르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교도관 2명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아 일으켰지만 시어머니의 다리에는 이미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지켜봤어요. 미움도 통쾌함도 이상하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8년이 이제야 끝났다는 사실만이 조용히 가슴 안쪽으로 내려앉았어요. 옆에서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가, 네 아버님, 잘 버텼다. 시아버지의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교도관에게 이끌려 저와 반대 방향의 문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잡아먹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와 함께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아가씨의 판결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나왔습니다. 무고, 사기 공모, 절도, 상해방조. 혐의가 이렇게 많이 붙을 줄은 아가씨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판결이 나오던 날 법정 밖에서 아가씨가 저에게 뛰어오려 했어요. 새언니, 새언니 한 번만. 옆에 있던 교도관이 아가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가씨 쪽으로 얼굴만 살짝 돌렸어요. 아가씨, 저 이제 아가씨라고도 안 불러요.
아가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 시아버지와 함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가씨의 SNS 계정은 그날 밤 전부 사라졌어요. 지역 커뮤니티에는 이미 아가씨의 실명과 얼굴이 널리 퍼진 뒤였고 명품 협찬으로 유지되던 아가씨의 화려한 삶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조 서명으로 가입되어 있던 5건의 사망보험은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정됐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노렸던 6억 원은 단 한 푼도 돌아가지 못했죠. 대신 지난 8년 동안 시어머니가 위조 서명으로 몰래 납입해온 보험료 원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전액 저에게 반환됐습니다. 저는 그 돈 전액과 시아버지가 이전해 주신 재산 일부를 합쳐서 작은 재단을 하나 세웠어요. 서연재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 같은 처지에 놓인 항암 환자들의 재산이 가족한테 함부로 뜯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가정 안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첫 번째 상담 신청자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목소리를 오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시간 많아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여성의 흐느낌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흐느낌을 들으며 어쩌면 이 재단이야말로 제가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절차는 재판이 끝난 그 다음 주에 마무리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자리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네. 정말 이대로 끝이야? 재호 씨, 당신은 8년 동안 나한테 남편이 아니었어. 어머님의 아들이었지. 이제 어머님도 없으니까 당신은 처음으로 혼자가 되는 거야. 그 시간을 잘 보내. 남편은 눈이 붉게 물든 채 도장을 찍었어요. 위자료는 제가 요구한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8년의 방관에 대한 대가치고는 오히려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온전히 제가 가져왔죠. 시아버지는 오래 살아온 시댁 아파트를 정리하고 저희 집 근처의 실버타운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시고 놀이터에서 아들이 미끄럼틀 타는 모습을 벤치에 앉아 오래 지켜보시곤 했어요. 아버님, 도윤이가 아버님 오시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요. 아이고, 이 할애비도 우리 손주 볼 날만 기다린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40년을 살아온 그 집을 떠난 뒤로 눈에 띄게 밝아지셨어요. 한편 여자교도소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수감된 뒤로 다른 재소자들이 시어머니를 노골적으로 외면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죽이려던 시어머니, 그리고 10년 전 사위까지 죽였다는 의혹이 있는 살인자. 이 두 가지 낙인이 이미 재소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매점에 줄을 서면 앞뒤 사람이 슬며시 자리를 옮겼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앉으면 같은 식탁의 사람들이 조용히 일어나 다른 자리로 옮겨 앉았대요. 교도관을 통해 이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8년 동안 부처님 같은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 사람이 이제야 진짜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아들은 아동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았어요. 처음에는 잠꼬대를 자주 했고 부엌 근처를 지나가는 것도 무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스케치북을 펼치며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도윤아? 엄마 아프지 말라고. 도윤이가 지켜줄게. 크레파스로 그려진 삐뚤빼뚤한 글씨 옆에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았어요. 밤에 자다가 눈을 뜨면 그 그림이 늘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강 형사한테서는 얼마 전 조용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유서연 씨, 네, 강 형사님. 아버님이 요청하신 10년 전 그 사건, 재수사에 정식으로 착수했습니다. 진행이 되는 대로 어머님한테 추가로 살인 혐의가 붙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 형사님. 유서연 씨, 네. 이제 그 사건은 저희한테 맡기시고 유서연 씨는 남은 시간을 잘 보내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3월의 오후 햇살이 창문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어느 오후였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예전에 자주 다니던 그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오래 알고 지내던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어요. 어머 세댁, 이게 얼마만이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이고 우리 세댁, 살이 많이 빠졌네. 그 사건 뉴스에서 다 봤어. 얼마나 고생했어. 아주머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세댁, 나는 사실 예전부터 그 시어머니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 그러셨어요? 응. 여기 시장에서 죽재료 사가는 걸 몇 번 봤는데 그 눈빛이 어째 며느리 위해서 죽 끓이러 가는 사람 눈빛이 아니더다고. 나는 그때는 그냥 나이 든 어른들 눈빛이 그런가 보다 했지. 옆에서 채소가게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우리도 봤어. 며느리한테 갖다 준다면서 활전복 고르는데 그 손끝이 어째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 아이고 세댁,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우리가 뭐라도 귀띔이라도 해줬을 텐데. 아니에요. 다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두 분께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안쪽 골목에 작은 죽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와 아들과 저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전복죽 3그릇 주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잠깐 저를 쳐다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 만들어 드릴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 3그릇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한 숟갈을 뜨셨어요. 아, 이 집 진짜 잘한다. 아버님 맛있어요? 응. 우리 아가랑 도윤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아들이 숟가락을 신나게 들었어요. 엄마, 나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그래, 도윤아. 천천히 다 먹어. 저도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술을 뜨는데 항암으로 잃었던 미각이 잠깐 돌아온 것처럼 진한 전복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새벽에 뚝배기 뚜껑을 열고 한 숟갈도 못 넘겼던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전복죽 한 그릇을 온전히 비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머리맡의 그림을 오래 바라봤어요. 나는 살아남았어.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남았든 그 시간은 온전히 내 거야. 창문 너머로 벚꽃잎 하나가 살랑 지나갔어요. 옆방에서 아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댁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들과 시아버지, 오직 제가 선택한 진짜 가족과 함께 저는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를 조용히 넘겼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8년을 참아온 서연 씨가 시한부 몸으로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사람 하나를 8년 동안 상품처럼 저울질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몇 번을 다시 봤는지 몰라요. 서연 씨가 대단한 건 억울해서 울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아픈 몸으로도 조용히 기록하고 조용히 준비했다는 거죠.
말없이 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킬 근거를 아무도 몰래 남겨두는 것. 그 습관 하나가 결국 서연 씨의 목숨을 살렸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서연 씨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프지 말라는 한마디여도 좋고, 잘 버텨줘서 고맙다는 말이어도 좋아요. 댓글로 서연 씨에게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서연 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